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리 읽어주는 남자 이윤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의 해설을 같이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6월 해설 강의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의평가가 좀 단편적인 1차원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9월 모의평가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사고보다는 조금 지식적인,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수능도 이렇게 가다가는 그전과는 달리 조금 더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정리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모의평가 해설이 끝난 뒤에 다음 시간에는 6월과 9월 그리고 전국 연합평가와 더불어서 지금 출제 경향이 어떠하고 앞으로의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함께 추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역시나 고지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는 보니까 고려만국 전도 이름을 줘버렸죠?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이름을 줘버렸습니다. 굳이 이름을 줘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름을 줬다는 데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려만국 전도는 1602년 중국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 명나라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입니다. 1602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대적인 지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고요. 우리 메르카토르 지도 또한 1569년에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신대륙 발견 이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언제죠? 바로 1492년입니다. 그럼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1519년부터 1522년까지 진행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므로 아메리카 대륙과 다양한 대륙이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서 지리적인 지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우리 가는 조석 왕실이 제작한 세계지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려만국전도는 중국의 세계지도입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제작을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조선왕실이 제작한 세계지도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번 틀렸고요. 자, 니은. 나는 메르카토르 지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 낚일 뻔했죠? 우리 친구들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는요. 자, 원통도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구본을 가운데에 두고 빛을 원통에 투영시켰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비교적 정확한 데 비해 극쪽으로 갈수록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굉장히 면적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대,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정확하게가 아니라 확대, 왜곡된다가 맞겠고요. 자, 디귿번 갈게요.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로선도 있고요. 세로선도 그어져 있죠? 경위선 있구나. 또 우리 메르카토르 지도도 항해에 이용이 되었을 만큼 경위선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위선망이 표현되어 있죠. 나는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쵸. 우리 메르카토르 지도의 장점 뭐가 있었습니까? 나침반을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일직선으로 갔을 때 내가 목표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최단거리가 아니라는 단점은 있었죠. 자, 그래서 디귿번 맞았고요. 리을번 가볼게요. 가나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우리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그리고 여기는 왼편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겠고요. 자, 여기서 고려만국전도 굉장히 생소한 지도인데 메르카토르 지도를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도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생소한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우리 친구들 고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 유형이죠. 우리 친구들이 꼭 잘 정리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평화의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우리 예루살렘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예루살렘은 가와 나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주요 성지로 하는 종교 뭐가 있었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와 나는 이슬람교나 크리스트교 중에 하나겠죠? 자, 예수가 안장된 묘지. 자, 예수라는 성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우리 크리스트교라는 것을 우리 단번에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무함마드 나왔네요. 무함마드. 자, 이슬람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친구들은 성묘교회가 크리스트교의 주요 성지구나. 또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바위돔도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갈게요. 그 다음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어디에서 흐릅니까? 바로 인도의 북부 지역에서 흐르죠. 자, 이곳은요 영혼을 정화한다고 믿는 신자들이 강에서 목욕을 하거나 혹은 종교의식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바로 어떤 종교입니까? 그렇죠. 우리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이다. 남부아시아 맞나요? 아니죠.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서남아시아에 해당하고요. 남부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종교 뭐가 있나요? 힌두교 그리고 불교가 있었습니다. 자, 2번 선지 이슬람교는 선지 순례를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정답이죠. 이슬람교는 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하고요. 또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절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의무였고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지키는 종교였다라고 하는 거. 다음 3번 선지 갈게요. 힌두교의 주요 정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이건 어떤 설명이에요? 바로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힌두교에 대한 종파는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어요. 자, 4번 선지. 이슬람교는 힌두교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전 세계 신자 수 한번 불러볼까요? 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 순으로 신자 수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쵸? 그 중에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는 보편 종교에 해당했고요. 힌두교는 민족 종교에 해당했다라는 특징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선지입니다. 자, 가와 다는 모두 유일신교이다. 가는 맞는데 다가 아니죠. 힌두교는 다신교이고요. 유일신교 중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교 문제도 굉장히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표보다는 이렇게 그림과 글로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챙겨가야 돼요? 어디서 어떤 종교를 많이 믿고 있는지, 또 종교의 신자수 비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항입니다. 자, 지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6월 모의고사 때처럼 카르스트 지형이 출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때에도 카르스트 지형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나왔네요. 석회암이 만드는 지역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카르스트 지형. 그러면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는 설명 보겠습니다. 자, 석회동굴 또 나왔네요. 석회암뿐만 아니라 석회동굴까지 나왔어요. 석회동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뭐가 있어요? 종유석이나 석순, 석주가 있었고요. 자, 유럽은 과거 문헌의 그림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었다. 이 지형 이외에도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어떤 지형이겠어요? 당연히
카르스트 지형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남부의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국 남부에 바로 뭐 있었죠? 구일인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6월 모의평가에도 9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지형? 바로 탑카르스트 지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 한번 볼게요. 동부 유럽의 어떤 지형인데 딱 봐도 움푹 패인 와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석회암의 용식으로 만들어진 와지 뭐가 있었어요? 돌린에 있었고요. 이게 더 커지면 우발라, 폴리에라고 했는데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간은 강수량이 적은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다? 틀렸죠. 왜? 우리 카르스트 지형은 물에 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많으려면 건조 지역이 아니라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습윤한 지역에서 주로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봉우리는 주로 암석의 차별적 용식으로 형성된다. 우리 6월에도 이런 똑같은 선지 있었어요. 차별적 용식으로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탑카르스트. 그 다음 다는 토양 속 수분의 결빙과 융해에 따른 분급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무슨 지형입니까? 수분의 결빙과 융해, 바로 주빙하 지형의 구조토 지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뚱맞게 나타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뭔가 땅에 굴곡이 있는 것 같아. 구조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러면 이거 구조토 아닌가?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우린 카르스트 지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답이 될 수 없겠고요. 리을번 한번 가볼게요. 나와 다가 나타나는 지역에는 붉은색 토양이 주로 발달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토양을 우리는 네 글자로 테라로사라고 했고요. 테라로사는 어떻게 생겼냐? 석회암이 풍화되다 보니 나타났다.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 친구는 비가용성 물질,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산화되기 때문에 붉은 색깔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성질로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열대 지역에 어떤 토양? 라테라이트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붉은색 토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리을번 맞습니다. 자, 우리 9일인의 탑카르스트는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왔어요. 더불어서 9일인 외에도 또 유명한 지역 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9일인이 두 번이나 출제되었으니까 나머지 하롱베이도 함께 알아두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카르스트 지형이 두 번이나 연속 출제되었다는 건 수능에 카르스트 지형이 거의 나올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면 화산 지형이 무조건 출제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4번 지도에 표시된 국가의 품목별 상품 수출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역 구조 혹은 산업 구조를 보는 거겠구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역은 어디인가 하고 봤더니요.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바로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오른편에 동편에 있는 동해 건너서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아래 남쪽에 우리 인도네시아 있고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넓은 지역 오세아니아였죠. 그쵸?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았다. 그쵸? 안정육괴가 넓게 분포했고 그 옆에는 고기조산대가 있었기 때문에 석탄과 철광석이 많았어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석탄과 철광석이라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겠구나 라는 생각해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더 쉬운 거 석탄과 파뮤가 있네요. 이 파뮤 어디서 재배했습니까?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를 했고요. 주요 수출국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는 인도네시아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가와 나를 볼 텐데 기계류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 뒤가 다르죠. 그러니까 뒤에 자동차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계류가 나왔다가 그 뒤에 의류, 섬유, 직물, 갑자기 조금 산업의 고도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공업이 나타나네요. 그걸 봤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우리 일본이 나에 해당하고 가가 그보다 조금 못한 중국이겠구나 라는 정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일본에서 자동차는요, 도요타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만큼 도요타 자동차 상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일본에서는 도요타현 지역명을 자동차 상표로 바꿀 만큼 굉장히 발달을 했겠구나. 그러면 2차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국가이구나.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중국은 일본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았죠. 중국의 국내 총생산 거의 14조 정도 되고요. 우리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5조 정도 돼요. 그럼 중국은 2등, 일본은 3등인데 1등 누구예요? 바로 미국. 미국이 20조를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 대국이죠. 다음 2번 선지. 나는 다보다 총 인구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본은 인도네시아. 자, 일본이 거의 1.2억 명 정도 되고요. 인도네시아가 2억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보다 총 인구가 많다. 틀린 설명이고요. 자, 다는 라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자,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무리 도시화 단원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어도 우리 인도네시아는 아직 산업의 고도화가 되지 않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더딘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 또한 낮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보다는 도시화율이 높지 않고 낮게 나타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얘들아, 경제 수준에 따라서 산업의 고도화가 나타나고 더불어서 뭐가 나타난다? 도시화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6월 해설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라는 가보다 석탄 생산량이 많다. 선생님, 그렇죠.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철광석과 석탄 중국으로, 동아시아로 굉장히 많이 수출하잖아요. 맞는 선지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중국은요, 석탄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 혹은 수출량이 굉장히 적은 이유는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석탄도 동일합니다. 석탄도 생산량이 굉장히 많지만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번 선지 틀렸고요. 가나다라 중 우리 2차 산업 생산액은 나가 가장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2차 산업 생산액 어디가 가장 많을까? 자동차가 가장 발달한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우리 GDP 자체가 중국은 14조, 일본은 5조예요. 자, 비중이 아무리 중국이 반토막일지라도 원체 국내 생산이 많기 때문에 2차 산업 생산액 자체, 비율이 아니라 그 자체는 당연히 중국이 많을 거고 비중 또한 중국이 많습니다. 왜? 우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5번 선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몬순아시아의 산업 구조, 몬순아시아의 무역 구조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동아시아로 어떤 자원이 오고 어떤 지하자원, 바로 석탄과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양모와 같은 어떤 공업의 원료 작물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럼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공산품을 동아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출을 하는 그러한 무역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원료를 보내고 중국, 일본, 한국,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공산품,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을 보내게 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공하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들어온 자원을 가지고 가공하고 중국에서부터 혹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수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무역구조 끝내봤고요. 우리 몬순아시아의 무역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스트레일리아와 또 중국을 중심으로요. 그 주변 국가, 일본,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산업 구조를 그리고 무역 구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기후 그래프이고요. 기온과 강수량이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기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월 평균 기온 18도를 기준으로 최연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면 열대 기후, 그리고 18도 미만 마이너스 3도 이상이면 우린 이곳을 온대 기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이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는 곳은요, 냉대 기후였고요. 마지막으로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와 10도 사이, 바로 툰드라 기후, 그 아래에는 빙설 기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A, B, C, D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A와 B 모두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죠. 그러면 이 두 곳은 온대 기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C 가면요. 자,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금 18도 이상이에요. 10도 이상이고요. 그런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죠. 냉대 기후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D,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 즉 툰드라 기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수량으로 와서 좀 더 확실하게 해볼게요. A부터 보면 A는 강수량이 500 이상이죠. 건조 기후는 아니겠구나. 그리고 강수의 계절 편차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A는 CFA, 온난 습윤 기후로 볼 수가 있겠고요. B 한번 보면요. 강수량이 500 미만이고요. 그 중에서 25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B는 온대 기후가 아니라 건조 기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고요. C는 500mm 훌쩍 넘었고요. 대신에 계절의 강수 차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냉대 기후 중에서도 냉대, 겨울 건조 기후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로 한번 가볼게요. 강수량이 너무 적지만 기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툰드라 기후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는 원주민들이 순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으로 생활한다 라고 하는데요. 순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툰드라 기후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2번 선지 B에서는 커피, 카카오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자,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기후 열대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서 대추야자를 재배한다. 바로 건조 기후에 대한 설명인데 C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죠. 틀린 선지고요. 자,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산가옥이 발달한다. 자, 고산가옥인데 왜 발달한다? 토양층의 융해, 바로 어떤 층이에요? 활동층입니다. 활동층은 툰드라 기후에서 발달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4번 정답이고요. 자, A와 B는 수목 기후 지역, C와 D는 무수목 기후 지역이다. 자, 우리 온대 기후도 그렇고요. 냉대 기후도 그렇고 또 열대 기후는 수목 기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대 기후 지역과 건조 기후 지역은요, 무수목 기후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못된 선지입니다. 자, 이번에 기후 그래프도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더불어서 우리 6월 모의평가에는 그저 지역을 물어봤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대수능에서는 기후가 출제되는데 좀 더 어려운 방향으로, 그래프는 좀 더 어렵게, 지역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우리 친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냈대요. 우리 지리 정보를 나타냈는데 이게 무슨 정보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유추하냐?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 국가는, 나 국가는, 다 국가는
경도 위도만 줬고요. 총인구만 줬고요. 총생산만 줬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친구들? 자, 우리 경도의 기준선이 되는 국가 어디 있었어요? 영국이 있었죠. 영국으로부터 모두 다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이에요.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갈게요. 그런데 단서를 줬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 중에 한 국가이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 지도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터키가 있고 유럽이 있어. 그런데 여기 나일강이 지나가는 이집트 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에 아랍에미리트가 있었고요. 우리 여기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은 이집트나 아랍에미리트보다 더 북반구로 더 올라가서 위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는 아랍에미리트보다 좀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친구들도 한번 그리면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가 바로 어떤 지역입니까? 가 바로 어떤 지역이에요? 그쵸, 이집트고요. 자, 북반구로 치우친 이 국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아래에 있고 이집트보다 동쪽에 위치한 이곳은요, 아랍에미리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의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우리 지중해로 유입되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는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면서 어떤 성비가 나타나요? 남성 노동자가 유입되다 보니까 남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성비가 100보다 높게 나타나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청장년층 인구에서 남성 인구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국토의 면적이 넓다라고 나오는데요. 카자흐스탄은 대초원이 분포할 만큼 굉장히 국토의 면적이 넓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다는 나보다 국내 총생산이 적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선생님 1인당 국내 총생산만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 인구 줬잖아요. 자, 1800명이고 900명. 자, 1800만 명, 900만 명이니까 자,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곱하기 2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 여기를 1800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당 GDP는 좀 더 떨어지겠죠. 어떻게 될 거예요? 반토막이 나게 될 겁니다. 왜? 나누기를 2 해줘야 돼요. 그럼 대략 2만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아랍에미리트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빵빵 터지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이거는 틀린 설명이라고 친구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5번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이집트의 수도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당연하죠. 이집트의 국토 면적은 여기서 끝나는데 카자흐스탄은 아무리 서쪽에 수도가 분포하고 있을지라도 이집트보다 수도가 동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이 그린 지도랑 좀 유사한가요? 유사한가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시험 문제를 풀 때 직접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은 가 지역을 지도의 AE에서 고르라고 하네요. 첨단 산업 클러스터라는 힌트를 줬고요. 실리콘 글렌이라는 지명을 줘버렸어요. 실리콘 글렌이 여기 있어. 알려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가는요,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을 요구해 왔다. 왜 그랬을까요? 자, 다양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데 2014년에는 투표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투표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2020년 유럽연합을 탈퇴하였다. 바로 영국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실리콘 글렌이 위치한 이 지역은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브렉시트만 알고 있어도 아 영국이겠구나, A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아일랜드로 구성이 되지만 그 북쪽 우리 스코틀랜드에 실리콘 글렌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B지역은 대체 어디입니까? B지역 여기 어디예요? 네덜란드, 그 중에서도 해안가에 위치한 바로 로테르담입니다. 로테르담은 공업지역에서 바로 해운이 편리한 지역이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테르담은 해운이 발달한 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이었죠. 6월 모평에도 나왔었고요. 우리 C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 북부 지방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위치한 바로 제3이탈리아 있었고요. 그 다음 D는요. 제3이탈리아 왼편에 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바로 어느 국가입니까?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죠. 그쵸? 이것도 6월 모평에 나왔었죠. 그 다음 E 한번 볼게요. E는 지금 에스파냐에 굉장히 작게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어디인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또한 분리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에스파냐의 카탈루냐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리독립을 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공업에 대한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웠고요. 이 실리콘 글렌도 얼마든지 수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를 나타냈다고 해요. 자, 인구를 나타냈는데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대륙으로 한번 나타나 볼게요. 프랑스, 유럽에 있고요. 그럼 유럽으로 대표되는 특성으로 풀 수 있겠고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더불어서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그 다음 미국, 앵글로 아메리카죠.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령층별 인구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인구수만으로도 선생님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자, 3억에 육박하는 이 국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바로 미국이고요. 자, 1억보다 넘고 2억보단 안 되지만 굉장히 인구가 많은 이 지역,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 그 다음 가는요, 인구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네요. 우리 유럽 대륙은요, 국가는 많지만 각 나라별로 인구는 적게 나타났다. 바로 그래서 가가 프랑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인구 비율만으로 봐도 0세부터 14세 유소년층이 굉장히 많다. 즉 다는 자연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즉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요, 노년 인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인구 증가율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 전체 인구 증가율도 낮고 자연 증가율도 굉장히 낮은 곳. 왜? 도시화가 과거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유럽에 속하는 프랑스겠고요. B는 과거에는 그래도 조금 자연 증가율과 전체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제 와서 유럽을 거의 따라잡는 B가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입니다. 다음 C는요. 이 국가들과 다르게 역행을 하죠. 과거와 다르게 자연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공공위생이 개선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 증가율, 전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보도록 할게요. 1955년 인구의 전체 증가율은
가가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는요. 1950년대도 그렇고 2010년, 2015년에 와서도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자, 2번 선지입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가 가장 높다? 나가 가장 높다? 아니죠. 바로 나이지리아인 다가 가장 높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선지 또한 틀렸고요. 자, 3번 선지입니다. 2010년 그리고 2015년 나는 가보다 순이유입 인구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나와 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프랑스죠. 자, 순유입 인구가 뭡니까? 친구들. 자, 그 전에 전체 증가율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 플러스 그렇죠. 사회적 증가율입니다. 사회적 증가율은 어떻게 나타나요? 유입 인구 마이너스 유출 인구죠. 그렇죠. 그러면 순유입 인구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 값이 0보다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순유입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구하냐? 자, 전체 증가율에서 자연 증가율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증가율인 순유입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프랑스 보니까 전체 증가율 0.5 마이너스 0.4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럼 0.1이 나오죠. 그 다음 미국 한번 가볼게요. 자, 어느 정도 될까요? 자, 0.6으로 잡아볼까요? 0.6 마이너스 0.5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0.1이죠. 선생님, 사회적 증가율이 똑같아요. 그럼 순유입 인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인구가 누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 인구 비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인구라고 했습니다. 인구 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프랑스보다 미국의 인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냐? 비율이 아무리 같아도 인구는 다르겠죠? 그래서 미국의 인구가 더 많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전지 갈게요. 2015년 유소년층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인구 비율이 아니라 인구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프랑스와 미국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인구 자체가 미국이 많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015년 총 인구는 B, A, C 순으로 많다. 자, 미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순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B, C, A 순입니다. 그쵸?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국가별 생산량, 어떤 생산? 바로 식량 생산이 나왔습니다. 우리 6월 모평에서는 가축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식량이 나와 버렸습니다. 식량 작물 어떤 것이 있었어요? 밀과 쌀, 옥수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가와 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국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인도네시아, 멕시코가 있네요. 인도도 있네요. 자, 우리 브라질은 어떤 가축을 가장 많이 키웠죠? 그렇죠. 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어떤 작물을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가는요. 옥수수에 해당을 하고요. 나 한번 볼게요. 나는 캐나다, 러시아, 굉장히 북부 지역, 기후가 한랭한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작물은 내한성과 내건성을 갖춘 밀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옥수수와 밀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가볼게요. 가의 수출량이 가장 많이 나는 대륙은 아시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가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대륙 아시아인가요? 아시아? 아닙니다. 자, A 국가, B 국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옥수수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국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도 멕시코와 같이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그런 국가이고요. 우리 B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중국. 옥수수만큼은 중국이 미국에게 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밀 보면요. 세계적인 밀 생산국은 바로 중국에 해당하게 되고요. 우리 미국은 기업적인 밀 재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B와 A를 구해봤는데 우리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자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자, 2번 선지예요. 나는 생산량 1위 국가와 수출량 1위 국가가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산량 1위 국가 바로 중국이고요. 수출량 1위 국가 어디일까요? 어딘지 알아요? 친구들, 러시아입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중국은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생산 많이 하지만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수출량이 굉장히 딸리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2번 선지 틀렸고요. 3번 선지 가볼게요. 가는 나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 옥수수 소들 많이 먹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가는 옥수수는 밀보다 가축에게 이용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4번 선지 나는요 가보다 세계 총 재배 면적이 좁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세계 총 재배 면적 어떻게 됩니까? 재배 면적 어떻게 돼요? 밀, 옥수수, 쌀 순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5번 문제. 자, A는 아시아, B는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자, A는 미국이고요. B는 중국이기 때문에 아시아 둘이 바뀌었죠. 낚는 문제였기 때문에 5번 선지 또한 틀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자료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선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생산량과 수출량을 모두 알았어야 한다는 점과 지금 총 재배 면적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량과 자, 이 세 개의 작물에 대한 생산량부터 볼게요.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뭐냐면 바로 옥수수이고요. 그 다음이 쌀, 그 다음이 밀 순으로 나타나는데 옥수수와 쌀, 밀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잘 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돼요, 여러분.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계적으로 수출량은 어떻게 되냐? 수출이 가장 많은 작물은 대체 어떤 작물인가 하고 봤더니요. 밀. 이 밀이 국제적인 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작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밀과 옥수수, 쌀 순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량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즉 같은 면적에 심었을 때 어떤 작물이 가장 생산량이 높냐라고 했을 때요. 옥수수가 가장 많고요. 쌀, 그 다음에 밀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배 면적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방금 풀었던 밀, 옥수수, 쌀 순으로 총 재배 면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수출량, 즉 이동량, 국제적 이동량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자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세계 대지형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요즘에 자연지리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후는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지형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가볍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A부터 E까지 한번 어떤 지역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지금 보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이 지나가는 어디?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우리 아이슬란드에는 어떤 지형이 분포했습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발산하는 바로 해령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B 볼게요. B. 자, 이곳은요. 유럽과 러시아를 나눠주는, 아시아를 나눠준다고도 하는 바로
우랄 산맥이 있죠. 우랄 산맥은 어떤 지형입니까? 어떤 지형이에요? 바로 고기조산대였죠. 고기조산대고요. 자, 우리 C 한번 볼게요. C는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요. 바로 캄차카 반도입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그 다음 D,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는 고기조산대가 위치했지만 바로 D, 서쪽 지역은요 안정육괴가 분포하는 순상지,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가 분포를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E는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그쵸? 동아프리카 지구대였고 대륙 내부에서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지구대가 형성되는 대지형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아이슬란드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해양 지각, 해령이 만들어지고 있죠. 1번 선지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2번 선지. B에서는 고기 습곡 산지가 나타난다. 아니죠. 우리 우랄 산맥은요. 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 다음 C는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환태평양 조산대 한번 그려볼까요?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죠.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D에서는 대륙판이 갈라져 마그마 분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순상지 뭡니까? 대륙이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고요. 자, 5번 선지 갈게요. 두 판이 수렴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데요. 두 판이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산을 하게 되죠. 발산을 하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진도 활발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지역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는 의미로 이 문제를 풀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보니까 조금 생소했던 단어가 조금 등장을 했어요. 자, 판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지에 등장한 것처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발산과 수렴 그리고 변환 단층, 우리 여기 샌안드레스 단층처럼 그러한 곳은 미끄러지는 경계, 이러한 경계도 알아둬야겠고요. 우리 캄차카 반도와 더불어서 우리 여기 섬들이 굉장히 무리지어 분포하는 알류시안 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류시안 열도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